61번의 가격제 원칙.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오늘 다루는 기초이론에서는 1순위로 문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하시고 대비작을 반드시 셔야 됩니다. 가격제 원칙하고 남아있는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 두 가지가 거의 그냥 매년 등장하는 시험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가격제 원칙은 오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 이제 기초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를 하고 가장 많이 다뤘던 부분이 가격제 원칙인데 2년 동안 계속 안 나와서 가격제 원칙. 올해 이게 시험에 안 나오면 문제가 아닙니다. 예?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 가격을 평가하는 행위 기준, 원칙, 가격제 원칙. 우리나라에서는 11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또 세 가지가 첨가돼 가지고 가격 원칙이 14가지로 보고 있는데 미국의 원칙은 그 시험에 다루지를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가격 원칙 11가지가 어떤 원칙이고 이것들이 무엇에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건가. 요게 이제 정리할 포인트가 되겠는데 가격 원칙 11가지 중에서 가장 근본이고 중요한 원칙은 바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그 부동산이 부동산이 반드시 최유효 이용 상태에 있다. 이걸 전제로 가격을 평가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가격은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가격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가격 원칙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최유효 원칙이죠. 그래서 다른 원칙들은 모두 이 최유효 이용과 유기적인 연관을 맺게 됩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도 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토대 또는 바탕이 되는 원칙이 두 가지 원칙이 있죠. 예측의 원칙과 변동의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은 최유용을 판정하는 토대가 되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이 최유용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조화가 맞아야 한다. 외부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도 있고 또 부동산 자체 내부의 조화가 맞을 때 최유용이 될 수 있다. 내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도 있습니다. 외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외부 공간 원칙에 경쟁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 있습니다. 외부성의 원칙도 있지만 그 외부성의 원칙은 우리나라의 원칙이 아니라 미국의 원칙이니까 그 뭐 유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의 원칙을 기억하는 게 좋고 또 내부와의 조화를 강조하는 내부 공간칙은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근데 내부 공간도 충족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이제 내부적인 조화가 맞을 때 기여 원칙이 이제 내부 공간칙에 가장 먼저 충족될 선행 원칙이고 기여 원칙이 충족되는 균형의 원칙도 충족이 돼야 되고 또 균형의 원칙이 충족되면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수익 최종 체감의 원칙을 통해서 수익이 극대화되거든요. 그럼 그 수익이 극대화되면 이 수익을 또 배분하는 수익 배분의 원칙. 네 가지 원칙이 이제 내부 공간 원칙이고 이거는 충족 순서가 기여, 균형, 수익 최종 체감, 수익 배분. 이 순서가 있어 이것도. 뭐 거기까지 알아두면 좋고. 외부 원칙 두 가지하고 내부 원칙 6개. 그다음에 토대가 되는 두 개. 그러면 8개 원칙이 나왔잖아요. 이 8개 원칙은 전부 채용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 원칙들이에요. 근데 최유효 이용 원칙과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못하고 반드시 경쟁의 원칙을 통해서만 최유용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이 최유용과는 간접적으로 연관성을 맺는 원칙이 두 개의 원칙이 또 있습니다. 이 원칙은 이제 최유용과 직접 연관성을 갖는 원칙이 아니고 반드시 경쟁을 통해서만 채용에 도달한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원칙인데 여기에 수요 공급의 원칙과 대체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공급 대체 또 채용까지를 합치면 이제 11가지 원칙이 다 나왔어요. 그지? 근데 이 11가지 원칙들은 전부 부동산을 평가할 때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재화를 평가할 때도 공통적으로 대부분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만 적용하는 부동산 가격에만 사용하는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에만 적용되는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원칙 꼭 알아둬야 됩니다. 최유효의 원칙하고 적합 원칙 두 가지는 일반 재화를 평가할 때는 적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오직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만 적용하는 부동산 고유의 원칙입니다. 이 두 개 기억해야 돼. 최유효 원칙과 적합 원칙은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만 적용하는 원칙이다. 이걸 기억해 놓고 자, 이 11가지 원칙을 전부 다 이제 여러분이 다 정리하면 좋겠지만, 그지? 상당히 내용이 포괄적이니까 다 정리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알고 가셔야 되겠지, 그지? 주로 이제 요 11가지 원칙 중에서 적합의 원칙하고 균형의 원칙을 구분하는 데에서 90%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의 시험에서는요. 10분 중에 9번을 균형하고 적합만 물어요.
그러니까 2년 안 나왔으면 올해도 역시 균형하고 적합 원칙에서 답을 요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원칙이 구분이 안 되면 그냥 한 개 틀리는 거다. 반드시 이 두 가지 원칙을 비교해 놓고 첨가해서 이제 이 수익 배분의 원칙하고 그리고 변동의 원칙, 대체의 원칙 여기까지 해서 5개 원칙을 여러분이 정리하면은 가격 원칙에서 나오는 문제는 한 개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원칙은 그냥 이게 어떤 원칙인가 요 정도 개념 정도 알아두고요. 5가지 원칙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면 가격 원칙 올해 반드시 한 개 나와요. 나오는데 한 문제는 득점할 수 있어. 특히 적합하고 균형 원칙을 바꾸면 안 돼요. 자, 가격 원칙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원칙은 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당연히 가격을 평가할 때 최유효용을 전제로 가격을 평가할 때 모든 부동산 가격은 이 부동산이 지금 최유효용 상태에 있다 이걸 가정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원칙에서 가장 근본이고 중요한 거는 최유효 원칙이 되겠죠. 근데 최유효용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할 때 가장 유효하게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걸 최유효용이라 하는데 우리 일본 감정평가 협회에 보면은 우리나라 감평 규칙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에요. 일본 감정평가 협회의 이제 최유효용이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최유효용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할 때 최고로도 이용하고 최선으로 이용하는 것. 이 최고, 최선이 동시 충족되게 토지를 이용하는 것. 이걸 최유용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최고의 이용이 최유용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그리고 최선의 이용이 최유효용이 충족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 필요 조건과 충족 조건이 동시 충족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최고의 이용이란 토지를 이용할 때 토지에서 발생하는 장래 이익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토지를 이용하는 거. 장래 이익이 최고가 되게 토지를 이용하는 거. 이걸 최고의 이용이라 한단 말이야. 그럼 최선의 이용은 뭐냐? 부동산은 3대 측면이 있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라는 3대 측면이 있죠. 이 3대 측면에서 모두 토지를 어울리게 토지를 이용한다. 그게 최선의 이용인데요. 법률적으로는 토지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법이 정해진 테두리 내에, 이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토지를 이용하라. 그게 합법적인 이용이겠지. 그 경제적 측면에서 최선의 이용은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합리적. 어떻게 이용해 합리적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현재나 가까운 장래에 이용하라 이 말이야. 아니?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내 토지를 이용하는 거지. 토지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38년 뒤에 이용하겠다. 이거는 최유용이 될 수가 없죠. 지금 이용을 안 하고 허비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현재나 가까운 장래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 이게 합리적 이용이고 기술적 측면의 최선의 이용은 물리적 채택 가능성을 갖고 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물리적 채택 가능성은 뭐야? 토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토지도 똑같은 토지가 없어. 물리적으로는 모든 토지가 다 다른데 그 토지의 물리적 특성에 맞게 건축 활동을 수행해 가면서 토지를 이용하라. 이게 기술적인 최선의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가 물리적으로 볼 때 지금 주택을 지어서 이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 주거지로 이용을 하고 공장을 짓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면 공장을 거쳐서 공업지로 이용하라 이 말이야. 토지의 물리적 여건에 맞는 건축 활동을 수반해 가면서 토지를 이용하는 것. 이걸 기술적 측면의 최선의 이용이라 하는 거야. 그리고 최유용은 최고로도 이용하고 최선으로도 이용해야 되니까 이 네 가지가 모두 동시 충족되게 토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최유용이겠죠. 근데 네 가지가 동시 충족되는 게 실제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토지는 전부 최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토지에서 장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태도 내에서 개발정국 지정하면 개발 안 하잖아요. 그지? 주거지로 지정하면 주택 짓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는 최유용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유용 상태 그대로 그냥 평가를 하면 돼.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최유용이 되지 못하는 토지도 있죠. 도시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그런 토지가 공안지죠. 또 외곽에 있는 농지를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유지를 하잖아요. 그지? 그럼 유지나 공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방치하고 있는 땅이니까 채용 상태가 아니죠. 근데 그런 토지를 평가할 때도 그 토지가 이렇게 네 가지가 동시 충족되게 이용된다면 이 토지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겠다는 걸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은 가격을 평가할 때 반드시 이 토지가 지금 최유용 상태에 있다. 이걸 전제로 평가하니까 가격 원칙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것은 최유용 원칙인데요. 시험에 낼 수는 없어. 가장 중요한 원칙이지만 시험에 내기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 간편 규칙에 이 용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체유효용이 뭔가 이렇게 4가지가 동시 충족되기 위한 것이다. 이걸 지문으로 한 개 옳게 낸 적이 있고요. 또 한 문제로 나올 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간편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1. 개별 평가 기준. 아까 정리되어 있었죠? 7조에 그지? 두 번째 시장 가치 기준 5조에 정의되어 있었죠. 그다음에 현황 평가 기준 6조에 나와 있었죠. 그리고 감정 평가 3방식 7방법 간편 규칙 11조부터 정의되어 있는 게 10조에서 10조 이후부터가 전부 3방식 7방법에 대해서 3가지 방식에 따라 7가지 방법으로 가액과 임도를 평가한다. 이게 정의되어 있잖아. 그지? 다 간편 규칙에 나와 있어. 그리고 체유효 유용. 이건 우리나라 간편 규칙이 없어. 일본 평가협회에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이 당연히 이게 되겠죠. 그지? 우리나라 간편 규칙에 직접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 그러면 답이 체유효용.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는 나와도 이 원칙 자체를 가지고 직접적인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념만 이렇게 알아놓고 자 이제 그 교재 순서대로 하면 교재가 뭐부터 나와 있나 보자. 토대가 되는 원칙부터 나와 있는데 예측하고 변동. 자 예측의 원칙 이제 그 채용이 되게 한 토대 바탕이 되는 원칙이 예측과 변동의 원칙이 있는데 예측의 원칙은 말 그대로 감정평가 가격은 평가서에 정확한 예측에 좌우된다. 그러니까 평가서가 장래 동안을 면밀히 예측한다면 가격은 올바르게 평가될 것이고 장래 상을 면밀히 예측하지 못한다면 가격은 왜곡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가격은 정확한 예측에 좌우된다. 이런 원칙이 말 그대로 예측의 원칙인데 그래서 예측의 원칙은 장래 동향 분석에 근거된다. 장래 동향 분석. 그러니까 장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자. 그래야 이제 장래 동향을 면밀히 예측해야 가격이 올바르게 평가된다는 거죠. 이 장래라는 말이랑 미래라는 말이 같은 말이고요. 예측한다는 말은 장래를 예측하는 거지 현재나 과거는 예측이 필요가 없잖아. 다 밝혀진 거니까. 그러니까 장래 또는 미래라는 용어 자체에 예측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장래 또는 미래라는 용어가 나오면 예측의 원칙이 기계적으로 스쳐가야 돼. 그리고 예측의 원칙은 수익 환원법에 근거된다. 여기 어디 비행장 있습니까? 그 더럽게 시끄럽네. 그제? 요즘 뭐 한다고 저 비행기에 저렇게 많이 날아다니노? 뭐 해외 여행 다니나 지금? 돈도 없으면서. 그제? 전쟁이 일어날 참 비행장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저 소음공해도 있고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 좀 힘들 것 같네. 이 비행장 때문에 그제? 뭐 맨날 이렇게 날아다니고 하면 저 공해가 되게 심할 건데요. 그제? 예? 예. 비행장 그래도 요즘 떨어져 있는 모양이네, 그지? 대구도 대구공항 옆에 그게 어디고, 불로동. 맞죠, 이제? 그 근처 사는 사람들 진짜 피곤합니다. 왜, 그거 살다 왔어요. 잘 왔다, 열로 이사. 그거 살아봐요, 이제. 땅값 오를 뭐 이유도 없고, 그냥. 참, 거기 저주받은 동네죠. 그것도 고도 제한돼 있어가지고 아파트도 몇 층 이상 못 지죠, 거기는, 그지? 비행장 옆이니까 고도지구로 당연히 지정돼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하여튼 뭐, 빨리 옮기고 비행장도 좀 그리 해야 되는데, 그지? 모르겠다. 뭐, 웃잖아. 그 살다 보면 저 비행장 옆에도 살고 뭐 하는 거지, 그지? 대구에 이사 오세요. 살기 좋습니다. 대구가 일단 물가가 싸요, 물가가. 물가가 싸고, 거기 또 대규모, 여기 강주도 양동시장 같은 큰 재래시장이 있죠. 근데 대구는 양동시장보다 규모가 훨씬 큰 재래시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 저 서문시장 있죠. 그다음에 또 칠성시장도 있죠. 그리고 또 매천시장도 있고요. 칠곡 가면 그 세 개가 보통 다 양동시장 몇 배 정도 규모가 됩니다. 아주 커요. 그 주변에 가면 뭐 추수물가 천지입니다. 그냥 아침에 가면 그지 배추하고 무 팔다가 그지 안 가져가요. 그냥 버리고 가요. 그 주스다가 따듬어서 그냥 시 끓여 먹고 뭐 이러면 돼. 얼마나 좋은데. 돼지고기도 뭐 3천 몇백 원이고 1인분에. 그지? 요즘 돼지고기가 올라가지고 돼지고기가 한 50% 올랐던 물가 상승률이 최고 높대요. 근데 고기도 뭐 130g에 뭐 13,000원 뭐 삼겹살이 막 이러더라고 가보니까. 근데 그래도 그 대구는 그지? 아직까지 150g에 3,700원 하는 데도 많습니다. 시험 끝나고 오세요. 푸지게 내 사드릴게요. 밤새도록 드셔야 됩니다. 그 정도 선에서는 내가 물 쓰듯이 쓸 수 있습니다. 물 쓰듯이 쓸 수 1인당 15,000원 이내. 실컷 먹나? 예? 녹음? 뭔 녹음? 내를 그렇게 먹는
야간만으로 가 빨리 오지 말고. 진짜 수혜씨 진짜 안 되겠네. 저렇게 사람을 못 믿어서 어떻게 하나. 내 여기 보면 믿음 이렇게 안 적혀 있습니까? 신이, 의리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내 이때까지 내 믿음이 진짜 신이 하나로 내가 살아온 사람이야. 의리 하나로. 진짜 저는 진짜 의리 빼면 시체입니다. 거짓말 아니고. 그리고 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뒤통수 치는 게 있잖아요. 용납을 안, 나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가지고 사람 뒤통수 치는 거는 반드시 원수를 갚아줍니다. 그건 안 되지, 그건. 그지? 그래서 진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신이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그게 신뢰감이 없고서는 인간관계는 형성될 수가 없는 거잖아. 예? 그런 건데 그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작지만 단단해요. 그저께 땅 팔렸어. 집도 팔고 땅도 팔려고 다 내는데 땅이 먼저 팔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좀 이렇게 생기니까 그지? 그래도 좀 자신감이 생기고 이게 막 진짜 월급날 돌아오고 뭐 임대료 낼 때 되면 피가 말라요. 어떤 때는 막 이자도 내기 급급해가지고 그지? 진짜 사람이 늘 이제 불안감에서 사는 거죠. 돈이 자금이 순환이 안 될 때는 그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봤겠지만 그지? 진짜 미치겠더라고. 근데 이게 딱 팔려고 하니까 좀 이제 뿌듯하고 이제 어느 정도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가 됐으니까 일단 이거 앞으로 3년은 버티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젠장시 수학생 오든 말든 맘대로 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자신감도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생기니까 뭐 고기 3,700원짜리 푸지게 사줄 수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한 개 팔았어. 걱정하지 마. 팔기 아깝더라고. 진짜 팔기 아깝던데 이게 집을 팔 때는 거죠. 집을 팔면서는 이제 새로 살 집을 대부분 구해놓고 이제 사고 하니까 뭐 상실감이 별로 안 드는데 땅이라는 게 팔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재산 상실감이라는 게 진짜 많대. 우리 조상들이 그 땅 문서나 집 문서 넘겨주는 걸 진짜 죽는 것보다 싫어했잖아요. 문서 딱 넘겨주고 등기소로 딱 넘겨줄 때 진짜 야 이걸 내가 언제 다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괴롭더라고. 그날 진짜 밤새도록 술 먹었습니다. 저 거짓말 아니고 돈은 생기지만 근데 좀 허탈감도 있고 그렇던데 또 더 좋은 또 기회가 또 오겠죠. 살다 보면 그제? 그리고 여러분하고 같이 또 일하다 보면 또 돈 또 목돈 벌 때도 오겠지 그지? 기회를 한번 같이 만들어 봐. 그래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손에 좀 익혀가지고 좋은 물건도 그래하고 저 뭐 주변에 있는 앞산 행길 변경해가지고요 땅 팔아먹고 하자니까. 수익하는 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을 뭐 수익 가격이라 하죠. 근데 수익 가격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해서 구한다. 그러니까 순수익을 이렇게 환원율로 나누어서 이제 가격을 구하는데 이 환원율로 환원한다는 말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꾼다는 뜻이죠. 환원이 왜 이 수익을 환원하느냐? 이 수익 자체가 현재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죠. 그러니까 장래에 예상되는 수익이니까 미래에 발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래 가치니까 이자율로 환원시켜서 기준 시점에서 가격을 평가해 수익하는 법이죠. 근데 평가사가 수익하는 법으로 가격을 평가할 때 이 수익을 정확히 예측한다. 그럼 가격은 올바르게 평가되겠지. 수익을 정확히 예측하자. 그래서 수익하는 법의 근거가 바로 예측 원칙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장래 동향분수의 근거, 수익하는 법의 근거가 예측 원칙이 되고 이건 뭐 참고로 그냥 알아두면 돼요.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첫 번째 딱 익혀야 될 원칙, 변동 원칙 나왔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고 이 변동 원칙 자체를 가지고 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변동한다가 말이 뭐야? 변화한다 이 말이죠. 그지? 뭐가 변하는 거야? 부동산 가격이 계속 변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과거, 현재, 미래를 거치면서 계속 변화 과정을 겪는다. 이런 원칙이 이제 변동 원칙인데 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무수히 많은 가치 형성 요인이 있잖아. 그지?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줬어. 그럼 이 발생 요인 여러 가지가 상호 결합을 해서 수요 공급을 조절하고 수공급이 일치할 때 하나의 가격이 결정돼 나왔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무수히 많은 가치 형성 요인들이 이 가치 형성 요인이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이 계속 변함으로 거기에 영향을 받는 부동산 가격도 계속 변화한다. 이런 원칙이 바로 변동 원칙이란 말이야. 가치 형성 요인이 계속 변화하므로 거기에 영향을 받는 부동산 가격도 계속 변화한다는 것. 이런 원칙이 이제 변동 원칙이다. 그럼 가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지 기준 시점이 확정돼 있어야 돼. 그래야 가격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과거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가격은 전부 다르게 평가되잖아요. 그래서 기준 시점이 미리 확정돼 있어야만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다. 그래서 이 변동 원칙이 기준 시점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또 거래사 대표법을 적용할 때는 시점 수정 작업이 필요한 근거가 되죠.
이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전환해 주는 작업인데요. 그 시점 수정이 왜 필요하냐면 가격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시점에 거래된 가격이 기준까지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거래 시점에 거래된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가격이 계속 변화한다는 변동의 원칙이 기준 시점을 확정하고 시점 수정이 필요한 건가 된다. 자, 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자체를 그냥 가지고 바로 한 문제를 냅니다. 기준 시점을 확정하고 시점 수정이 필요한 근거가 되는 원칙은 바로 변동의 원칙이다. 이 자체를 한 문제로 내니까 바로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교재 순서대로 하면 외부 원칙이 먼저 나오네. 그지? 경쟁하고 적합부터 하셔야 되겠네. 자, 네 번째 외부 공간 원칙의 경쟁의 원칙은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의 원칙은 용어 속에 이제 경쟁하는 용어가 들어가. 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반부는 이미 초과인이 다 소멸해버리고 초과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후반부에 있는 토지는 아직도 초과인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초과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과인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초과이윤 때문에 경쟁이 야기가 되는 거지. 근데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을 입지하기 위해서는 그지 다른 주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입지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익은 점차 감소하고 결국은 여기서 발생한 초과인도 종국적으로는 소멸해버리고 만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경쟁의 원칙은 말 그대로 용어 속에 답이 있어요. 초과 이유는 경쟁을 야기시키고 경쟁은 종국적으로 초과를 소멸시킨다.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 이런 원칙을 바로 경쟁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큰 의미 없어요. 다섯 번째, 이건 아주 중요한 원칙이네. 자, 이건 노란 문구로 찍어야 된다, 이거.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원칙이 이거 나온 겁니다. 적합 원칙. 지금 외부 원칙 나왔지? 적합하고 균형 원칙을 구분해야 되는데, 적합 원칙이 나오면 균형 원칙하고, 균형 원칙이 나오면 적합 원칙하고, 이건 당연히 비교를 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했어야 돼요. 지금 적합의 원칙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외부 공간 원칙이죠. 이거는 외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외부적인 요인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조화를 이룰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게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와 조화? 외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이죠. 외부 공간 원칙이 있으니까, 그지? 근데 균형 원칙은 내부 공간 원칙이 있잖아요. 지금 내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내부 공간 원칙의 균형 원칙이 있죠. 균형은 부동산 자체 내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균등이 뭐고 이 오늘 왜 이러나 아가 고기 생각이 나나 소주 생각이 나나 참네. 균형의 원칙. 야간만이 주간 올라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 지금.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 내 수인씨 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야간만에 좀 수학적으로 주야 균형이 맞아야 야간만도 수업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북구는 그래도 뭐 저 개론 수업 할 때 보면 뭐 12명도 오시고 야간만에 12명 좀 적게 나올 때 보통 9명이고 11명 12명씩 꾸준히 오거든요 야간만에.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 안 오더라고. 뭐 20살짜리 뭐 서원빈인가 그 아가씨 있던데 5월달에 등록한 아가씨 이제 20살짜리 중개사 공부한다 기어치고 그런 애들하고 또 좀 24살인가 되는 또 총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애들이 안 나와. 그런 애들이 다른 사람들은 꾸준히 나오던데 그 젊은 애들도 계속 나와서 좀 저 은근하게 공부를 좀 하면은 톡톡 튀니까 좀 빨리 학교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잖아 젊은 애들은. 그죠? 머리도 똑똑하고 잘 돌아가니까 좀 마음 잡고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적합은 외부의 조화를 강조하는데 균형은 내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디에 올려야 되느냐?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최적 결합이 이루어질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는 외부, 하나는 내부의 조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뀌면 안 되는 거야. 자,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은 일단 이 자체 내부에, 그지? 내부적인 조화가 맞아야지. 건물 자체 내부에 설계도 잘 맞아야 되고, 설비가 부족하지도 않고, 설비가 남아돌지도 않아야 돼. 또 건물하고 부지가 적응을 잘하고 있을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죠. 이 자체 내부의 조화가 맞아야 유용성이 높다. 이 내부의 조화가 맞아야 한다. 이런 원칙이 바로 균형의 원칙이 되겠고, 적합의 원칙은 역시 부동산은 내부의 조화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요인에도 어울려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이 외부 환경에도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주변에는 인근 지역에도 어울릴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부의 조화가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체 내부가 아니고 외부적인 조화가 맞아야 유용성이 높다. 외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이 적합이에요. 이게 만약에 주택이라면 옆에 쓰레기장이 조성된 것보다는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조성될수록 가치가 높고, 또 이게 주택이라면 어느 지역에 입지해야 돼? 용도 지역이. 주택이라면 주거 지역에 입지를 해야 되고, 이게 공장이라면 공업 지역에, 상가라면 상업 지역에 입지할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다는 거지. 이렇게 어, 이 부동산이 자체 내부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도 올려야 유용성이 높다. 그게 바로 적합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내부, 하나는 외부의 조화를 강조할게. 이게 이제 바뀌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체 내부의 조화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설계가 잘못됐거나 설비가 부족하다. 또 설비가 남아돈다. 가소 설비나 가잉 설비가 발생하고 건물과 부지가 적응을 하고 있지 못해요. 주택이라면 주거지역에 지어야 되는데 공업지역에 주택 지어놨다. 잘 안 맞겠죠? 그러면 유용성이 떨어지고 가치가 하락하죠? 이 자체 내부의 조화가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강가, 즉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면 발생하는 강가가 기능적 강가입니다.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강가의 판단가가 되고, 부동산이 외부적인 요인에 어울리지 않아도 가치가 하락하고 강가가 생겨. 이 외부 요인에 어울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강가, 즉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면 발생하는 강가가 경제적 강가예요. 그래서 적합 원칙은 경제적 강가의 판단가가 되지. 또 지금 A라는 부동산을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 이 지역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지역의 어떤 가치 형성 요인들이 이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작업, 지역 분석이 필요하죠. 그지? 그 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가 대상 부동산이 이 지역에 어울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역 분석에 근거가 되는 원칙이 적합의 원칙이 되겠고, 또 지역 분석이 끝나면 이제 대상 부동산의 분석을 국한해 가지고 이 대상 부동산의 어떤 개별적인 가치 형성 요인들이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개별 분석이 필요하죠. 그 개별 분석을 하는 근거가 바로 대상 부동산 자체 내부의 개별적인 가치 형성이 어울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균형의 원칙이 개별 분석에 근거가 되는데요. 자, 외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으로 경제적 강가의 판단 근거가 되고, 지역 분석이 필요한 근거가 적합의 원칙, 내부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으로 기능적 강가의 판단 근거가 되고, 개별 분석이 필요한 근거가 되는 원칙이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기능적 강가의 판단 근거가 되고 개별 분석이 필요한 근거가 된다. 균형의 원칙에 기억 들어갔어요. 기능적 강가에 기억 들어갔어요. 개별 분석에 기억 들어갔어요. 기억해서 외워라. 균형 원칙이 내부의 조합 강가 원칙으로 기능적 강가의 판단 근거,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됩니다. 바뀌면 안 됩니다. 적합 원칙은 경제적 관계에 받는 거, 지역 분석에 근거한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내부적 구성 요소, 내부와의 조화를 관계하는 원칙이 이제 네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균형 원칙은 했지. 자, 기회 원칙하고 수익 최종 체감 수익 배분 원칙. 기회 원칙, 이것도 이제 별 큰 의미는 없어요. 7번에, 7번째 기회 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이 있어. 각 구성 부분들의 기여도를 합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구성 부분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기여도를 합친 것이다. 그래서 기여 원칙을 하는데, 이 기여도라는 거는 이제 그 구성 부분에 투입된 생산비를 뜻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산비를 합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각 구성 부분이 수익에 기여하는 생산성, 그게 바로 기여도를 뜻해요. 공헌도 생산성을 뜻합니다. 이 구성 부분의 생산성에 따라 전체 가격이 결정된다. 그게 이제 기여 원칙인데, 이런 거지. 자, 이게 지금 여기야, 그지? 뭐 4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요. 근데 이 건물 옆에 이제 창고도 있고 유휴 공간도 좀 있는데, 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게 뭐에 따라? 이 부동산을 구성하는 구성 부분이 있잖아, 그지? 이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에 따라서 이 전체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지. 구성 부분의 기여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이게 이제 기여 원칙인데, 이 지금 이 상가를 구성하는 구성 부분 중에 창고도 이 상가의 구성 부분입니다. 그지? 근데 이 상가, 지금 창고가 이 건물의 수익에 기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창고가 너무 비좁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여유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여유공간에 추가 투자를 해서 창고의 규모를 증축시켜주면 더욱 이 창고가 수익에 기여하도록 만들고 이 전체 건물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여의 원칙은
여유 공간에 대한 추가 투자 판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추가 투자 판정 기준. 추가 투자 직부 판정에 활용할 수 있는 원칙. 그게 바로 기여의 원칙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이제 알아두면 좋겠죠.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에 따라 전체 가격이 결정된다. 이런 원칙이 기여의 원칙이고요. 8번째 원칙.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일정 지점까지는 점점 증가해 가요. 최정 증가하다가 어느 지점 이후부터는 수익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수익이 증가해 가다가 점차 감소하니까 최정 체감 원칙을 하는데요. 요 지금 중간 부분이 이제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한 이윤이 극대화된 지점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수익과 한 개의 비용이 일치해야 된다 그랬고, 이 한 개의 수익과 한 개의 비용이 일치하는 이윤 극대화 집약도를 뭐라 그랬어? 집약 한계라 했어. 집약 한계.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충족되는 집약도를 조방 한계라 한다 그랬잖아. 그지? 자,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무한정으로 증가할 수가 없어. 어느 정도 지점까지, 요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까지는 투자를 할 수 수익이 계속 증가해 가겠죠. 그럼 요 지점까지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신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됩니다. 그지? 투자를 계속 해야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지? 신규 투자를 지속해야 되는데, 이 지점 이후부터는 수익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감소를 하지 않습니까? 수익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건 아니까 극대화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수익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수익이 점차 감소하게 되니까 무한정으로 신규 투자를 지속할 수는 없지. 그래서 요 이윤 극대화 지점, 요 변곡점에서 그지? 추가로 투자를 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돼. 근데 추가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이죠. 한 개의 수입하고 한 개의 비용을 고려해서 한 개의 수입이 한 개의 비용보다 더 크다. 그럼 당연히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비용 증가보다 수익 증가분이 클 때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한다면 추가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이윤 극대화 지점인 변곡점에서 추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 최종 체감 원칙도 추가 투자 판정이 되는 원칙이라는 거죠. 자, 좀 전에 기여의 원칙, 추가 투자 판정 기준으로 활용한다 그랬고, 수익 최종 체감 원칙도 추가 투자 판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원칙이네, 그지? 요 두 개 이제 같이 이렇게 기여해주면 좋아요. 추가 투자 판정 기준이 되는 원칙이 바로 수익 최종 체감하고 기여 원칙 두 개입니다. 그리고 또 수익 최종 원칙 그러면 요 토지의 집약 한계를 발견할 수 있네, 그지? 요 지점이 바로 토지에서 집약 한계가 되는 지점이죠. 이윤 극대화 지점. 여기가 집약 한계잖아, 그지? 그렇게도 왔다 갔다 하네, 빵꾸 하나 나버려. 그 다음에 자, 수익 극대점을 지나고 나면 바로 손실이 발생한다. 맞아, 틀려? 수익 최종 체감 원칙을 보면 수익 극대화 지점, 이윤 극대화 지점을 지난 이후부터는 바로 손실이 발생한다. 맞아, 틀려요? 뭐가 맞아, 맞기는? 어디서 손실이 생겼어? 수익이 감소한다는 거지. 수익이 감소하는 게 손실입니까? 손실은 이윤 극대화 지점을 지난다고 바로 손실이 생기는 게 아니고 손익분기점 이후부터가 손실이지. 봐라, 요 지점이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가져봐. 요 지점이. 그럼 이 손익분기점 지점, 여기에서 이제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한 거죠. 투입된 비용만큼 수익이 산출한다. 이게 본전이잖아. 그럼 손익분기점까지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요 지점까지는. 요 지점 이후부터가 손실인 거야. 손익분기점 이후. 요 지점부터가 손실이 생기고. 왜?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하니까, 그지? 수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비용하고 수입이 일치하면 여기까지는 손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윤 극대점 이후부터 바로 손실이 생긴다. 그러면 안 돼요. 수익이 감소하는 거지 손실이 아니란 말이야. 수익이 줄어드는 거지. 그리고 손실은 어디부터? 손익분기점 이후부터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손실이죠. 그죠? 의미를 알겠냐고. 그럼 이제 손익분기점이 되는 지점을 또 뭐라 그래? 조방한계라 그러지. 그럼 수익 최종 체감의 원칙은 토지의 집약한계와 조방한계를 발견할 수 있는 원칙이다. 이런 의미하고 똑같잖아. 그지? 집약한계, 조방한계를 발견하는 원칙이 바로 수익 최종 체감 원칙인데, 옛날에 이게 자주 나왔어요. 이런 게. 근데 지금은 잘 다루지는 않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추가 투자 판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원칙이 수익 최종 체감 기여 원칙 두 개다. 요거까지 이제 참고로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될 원칙이 아홉 번째 원칙이 이제 수익 배분의 원칙. 자, 이 노란 문필로 적는 거는 다 중요한 겁니다. 수익 배분 원칙. 기억을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균형과 적합 원칙. 요거 비교 안 하면 뭐, 이건 뭐, 그냥 한 개 틀리는 거지. 그리고 또 벤더의 원칙. 지금 네 번째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원칙이 나왔습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을 배분한다. 미국에서는 수익 배분 원칙을
잉여 생산성 원칙 또는 뭐 잉여 생산성 원리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잉여라는 게 남는 이익 이 말이에요. 잉여가 남는 이익 이런 뜻인데 수익 배분 원칙은 수익을 배분한다는 거죠. 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은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투입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합니다.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 그리고 경영을 첨가하면 생산의 4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투입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생산 요소의 투입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 수익을 토지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에 먼저 배분한다 이 말이야. 우선적으로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에 수익을 배분하고 남는 잔여 수익이 있다. 잔여분, 잔여 수익이 있다면 그 잔여분이 최종적으로 토지에 배분된다는 원칙. 이런 원칙을 바로 수익 배분 원칙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익을 이제 배분하니까 수익 배분 원칙을 하는데 그러면 왜 토지에는 남는 잔여 수익을 최종적으로 배분하고 다른 생산소에 먼저 수익을 배분해 주느냐?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부동성 때문이에요. 부동성. 그러니까 다른 생산소에서 자본이나 노동이나 경영 같은 생산소에서는 자신의 몫을 먼저 배분받지 못하면 이것들은 다 이동이 가능해. 움직인다. 유동성이라는 특성이 있단 말이야. 이동이 가능한 특성이 있는데 토지는 자신의 수익을 배분받지 못해도 이동될 수 없어요.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잖아. 부동성. 그지?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동할 수 있는 다른 생산소는 이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수익을 배분해 주는 거고 수익을 배분받지 못해도 이동될 수 있는 토지에는 남는 게 있을 때 잔여 수익을 최종적으로 배분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토지의 최종적으로 수익이 배분되는 근거는 토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 바로 부동성 때문이고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 중요한 게 잔여법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 잔여법. 자, 다음 주에 이제 수익환원법에 가면은 잔여법 하는 게 나와요. 수익환원법을 우리가 수익 가격을 구하려면 순수익을 계산해서 이걸 환원을 해야 가격이 산정되는 거죠. 이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 중에 잔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여법은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의 일종인데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에 잔여법이라는 게 있는데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부동산이 있어요. 복합부동산이 있는데 이 복합부동산에서 지금 순수익이 건물에서 순수익이 8천만 원이 발생했어. 그리고 토지에서는 연간 순수익이 2천만 원이 발생해 가지고 토지 건물 전체에서 1억의 순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 복합부동산 전체 수익 1억 중에 건물에 기속되는 순수익이 얼마인가? 건물의 순수익을 구하는 걸 건물잔여법이라는 거야. 건물의 잔여 수익을 구한다. 이게 건물잔여법. 복합부동산 전체 수익에서 토지에 기속되는 수익이 얼마인가? 토지의 순수익을 구하는 걸 토지잔여법이라고 한단 말이야. 다음 주에 나오면 설명 안 합니다. 지금 설명했으니까 잘 들어라. 어려운 게 없으니까. 건물잔여법은 복합부동산 전체 수익 1억에서 토지 수익 2천만 원을 먼저 배분하고 나니까 건물의 잔여 수익이 8천만 원 남더라. 이렇게 해서 건물의 잔여 수익을 구하는 게 말 그대로 건물의 잔여 수익을 구한 거죠. 그리고 토지잔여법은 토지에 남는 토지의 잔여 수익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복합부동산 전체 수익 1억에서 건물 수익 8천을 먼저 배분해 버리니까 토지의 잔여 수익이 2천만 원 남는다. 이렇게 해서 토지의 잔여 수익을 구해내는 겁니다. 근데 잔여법의 원리를 보면은 수익 배분의 원칙하고 원리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발생한 총 수익 중 건물에 먼저 수익을 배분해 버리니까 토지의 잔여 수익이 얼마나 남았죠. 이거하고 부동산에서 발생한 총 수익을 다른 생소에 먼저 배분해 보니까 토지의 잔여 수익이 얼마가 남는다. 원리가 두 개가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이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원칙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익 배분 원칙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 수익 배분의 원칙은 수익을 배분하는데 어디에 먼저 수익을 배분하느냐. 토지 이외의 생산소에 먼저 수익을 배분하고 남는 잔여 수익이 최종적으로 토지에 배분된다. 그런 식을 수익 배분 원칙이라고 이 수익 배분 원칙이 잔여법의 근거를 제공해준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9가지 원칙 나왔고 여기까지는 그 채용하고 전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원칙들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채용과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원칙이 또 2개가 돼 있잖아. 그지? 지금 요 9가지 원칙 다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원칙이 2개가 있는데 자, 10번째 수요 공급의 원칙. 뭐 이거는 좀 전에 나왔죠. 수요 공급의 원칙은 말 그대로
앞 시간에도 나왔지만 그지? 부동산은 항상 가격이 결정되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고서는 가격은 발생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부동산도 일반 지하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 이게 바로 수요 공급의 원칙이야. 항상 가격은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동산도 일반 지하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그런 원칙을 수요 공급의 원칙을 하는데 이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면 그 결정된 가격이 상승 하락하면서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아까 조절하는 걸 봤죠.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을 조절한다. 그걸 가격 이중성. 이 가격 이중성의 핵심이 바로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의 원칙은 가격 이중성에 근거가 된다. 그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또 꼭 기억해야 될 원칙. 자, 대체 원칙.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될 원칙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요 5개 원칙, 지금 적합하고 균형, 변동, 수익, 배분 5개. 이 대체 원칙까지 5개 원칙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대체 원칙. 실제 이제 가격 원칙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 대체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시험을 자주 안 내요. 이 대체 원칙을. 이 대체 원칙 자체를 가지고 이제 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대체라는 게 뭐야? 대신 선택한다는 거죠. 그지? 대신 선택. 물건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여러 개 물건 중에 어느 걸 이용하든 만족도가 비슷해. 그러니까 효용, 유용성이 비슷합니다. 어느 걸 이용하든 간에 만족도가 비슷하다. 그렇다면 뭘 선택하는 거야? 그 중에는 제일 싼 거 선택합니다. 그지? 만족도가 비슷하면 비싼 거 대신 싼 걸 선택한다면 가격이 싼 거.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또 이 5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그지? 가격이 전부 똑같다. 가격이 동일하다면 그 중에서는 만족도가 제일 큰 걸 선택할 거예요. 유용성이 가장 높은 거 그지? 당연히 효용이 큰 것을 선택하게 되겠죠. 효용이 낮은 것보다는 큰 걸 선택하고 가격이 비싼 것보다는 싼 걸 선택한다. 이것 대신에 저걸 선택한다. 이런 원칙을 바로 대체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 대체 원칙 자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효용이 비슷하다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하고 가격이 동일하다면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법칙. 이런 법칙이 바로 대체 원칙인데 이 대체 원칙이 감정평가 3방식 모두의 근거를 정해준다. 이 말입니다. 3방식 모두의 근거를 정해주는 게 대체 원칙인데 감정평가는 방식이 원가 방식과 수익 방식과 비교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지? 근데 원가 방식의 근거도 대체 원칙, 비교 방식의 근거도 대체 원칙, 수익 방식의 근거도 대체 원칙이에요. 즉 원가 방식에서는 우리가 적상 가격을 구하려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를 공제해야 되죠. 근데 제조 원가를 구할 때 대상 보험사에서 직접 제조 원가를 구할 수도 있고 유사한 사례에서 간접적으로 제조 원가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대상 보험산 대신 사례 보험산 대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원가 방식의 근거가 대체 원칙이 된다는 거고 또 비교 방식에서는 거래 사례 비법을 적용하려면 거래 사례를 선택해야 돼. 그지? 근데 거래 사례를 대상 보험사에 속해 있는 인근직에서 선택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근직에 적합한 사례가 없다. 그럼 유사직에서 대신 사례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인근지역 대신 유사직을 선택했다. 역시 또 대체에 우리가 적용됐다 이 말이네. 그지? 그래서 대체 원칙은 비교 방식에 근거도 된다는 뜻이다. 그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이 순수익을 구해야 돼. 수익 방식은 순수익을 구해야 환원율로 환원해서 가격을 구하는데 이 순수익을 구할 때 대상 보험사에서 직접 순수익을 구하는 게 직접법이고 대상 보험사에서 직접 순수익을 구할 수 없으면 유사한 사례에서 간접적으로 구해요. 이게 간접법이라. 그러면 대상 보험사는 대신에 사례에서 간접적으로 순수익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 역시 대상 대신에 사례, 대체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 말이네. 그지? 그래서 대체 원칙은 수익 방식에 근거된다. 뭐 이 대체 원칙이 왜 원가 방식에 근거냐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세 가지 방식 모두의 근거를 정해주는 원칙이 뭐냐? 그게 대체 원칙이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이 그냥 결론 자체를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아니 대체 원칙 개념하고 이제 자 효용이 비슷하면 가격이 비싼 것 대신에 싼 걸 선택하고 또 가격이 똑같다면 효용이 낮은 것보다는 좀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법칙이 대체 원칙이고 이 대체 원칙이 3방식 모두의 근거를 정해준다. 잊어버리지 말고요. 가격 원칙은 이렇게 11가지 원칙이 있지만 시험은 주로 그지? 적합하고 균형 원칙을 구분하는 거. 여기서 그냥 90% 답을 요구했습니다. 10분 중에 9분이 이거밖에 안 나왔어 시험에. 기출문제집 풀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올해도 여기서 답을 요구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첨가해서 변동의 원칙하고요. 그리고 수익 배분의 원칙, 대체 원칙 요 세 가지 원칙 추가로 기억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추가 투자 판정기 되는 원칙이 기회 원칙하고 수익 책임 원칙이 있다. 요까지도 알아두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가계운치에서 나오는 건 하란 정도 득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 168쪽에 2번 문제를 한번 봐요. 2번. 뭐 다 답을 요구하는 포인트는 다 균형하고 적합 원칙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번도 균형의 원칙을 틀리게 냈고 2번도 균형의 원칙을 틀리게 냈는데 그게 이제 뭘 보라는 거냐면 1번 지문에 체유효 유형의 개념을 지문으로 한 게 넣었죠. 원래 체유용은 1번 평가표에 규정된 용어니까 안 내요 시험에. 근데 딱 나온 게 이거 정의를 오른쪽으로 낸 거. 요게 딱 한번 나왔어. 체유용은 대상 보험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 이용, 최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요 네 가지를 넣어놨잖아 지금.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법적 합리적 이용, 최고 수익성. 요 네 가지가 다 충족되는 게 채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제? 요 오른쪽 부분으로 요거 딱 한 번 더 온 겁니다. 그 외에는 뭐 채용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고요. 균형하고 적합 원칙에 대비책을 세우면 되겠고. 자 이제 107